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내달 한미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주열 총재는 한미금리가 역전돼도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4월 결산 주주총회 이후 받을 배당금 전액을 장학사업과 사회복지활동 등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 시행돼 추가 신규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 도입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예상대로 연 1.5%로 동결됐습니다. 미국이 내달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상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커지는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아직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현행 1.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작년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석 달째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달 21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달 초 발표된 미국 임금 상승률이 8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행 1.25에서 1.5% 수준인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져 한미 금리가 역전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금이 고금리를 따라 미국으로 흘러가는 자본 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과 관련해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증권 자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겠지만 당분간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당분간은 자본 유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최근에 채권 자금의 경우는 계속 순유입되고 있는 점, 그걸 감안해 볼 때 자본 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은은 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5월 혹은 7월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전체 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환노위가 오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해왔습니다. 또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과 행정해석으로는 사실상 주당 68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환노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하고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 일주일의 근로 허용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합의했습니다. 또 휴일 근무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주중 3일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주말 근무분에 대해선 기업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300명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이고 50명에서 299명까지의 기업은 2020년 1월, 5명에서 49명까지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특례 업종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비용 상승과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2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추가 비용의 70%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 수준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박현주 미래에셋 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4월 결산 주주총회에 받을 배당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 회장은 2010년부터 올해로 8년째 배당금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을 통해 올해로 11년째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교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박현주 회장은 앞으로 사회공헌기금과 장학생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마을에는 특별한 벽화가 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들과 바닷속 풍경을 담은 이 벽화는 지난 2016년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의 장학생들이 그린 겁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은 설립 이래 17년간 다양한 장학사업과 사회복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해외 교환 장학금을 통해 4,500명 이상의 장학생이 미국, 중국, 독일 등 45개국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 장학생 쉐어링데이를 기획해 선배 장학생들이 해외 파견을 앞둔 신규 장학생들에게 국가별 멘토링을 해주고 장학생들이 재단을 통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매년 연탄 배달, 희망 가방 제작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벽화도 이 봉사활동으로 완성됐습니다. 교환학생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의 해외 교환 활동을 하는 짧은 프로그램인데요. 현지에서 체류를 하고 나서 본인의 이제 진로라든지 목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서 현지에서 취업 활동을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들의 꿈과 이런 미래에 지원이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은 교육의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연 2회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문화 탐방 프로그램과 도서 지원 사업, 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은 지난 2000년 박현주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 설립했습니다. 박 회장은 재단 활동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부에 앞장서고 있는데 2010년부터 7년간 자신의 배당금 전액을 기부해왔으며 올해도 16억 원가량의 배당금 전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주 회장의 누적 기부액은 200억 원에 달합니다. 박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따뜻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공헌기금 및 국내외 장학생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 시행돼 추가 신규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도 도입돼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심사와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소득심사를 강화해온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한 번 높아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정훈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은행
은행연합회가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다음 달 26일부터 DSR을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네, 은행들은 대출을 새로 내줄 때 신청자의 현재 소득으로 대출이 더 늘어나도 괜찮을지 기존에 갖고 있는 빚의 양을 따져서 한도를 정하는데요. 기존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살펴봤지만 다음 달 26일부터 DSR이 도입되면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신용대출까지 갚아야 할 빚의 총양에 포함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계산되는 빚의 양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기존보다 상환 능력을 인정받기 더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특히 한도만 터놓는 마이너스 통장도 앞으로는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한 금액과 상관없이 한도 금액을 10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세자금 대출은 돈을 빌려도 현실적으로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 부담이 없는데요. 이를 반영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만큼만 DSR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가장 궁금한 것은 DSR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일 텐데요. 우선 가이드라인은 대출 한도와 관련해서는 각 은행 자율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각 은행이 DSR을 활용해야 하지만 통일된 제한 기준은 없는 셈인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DSR이 높은 가계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은행들이 당장 여유 있게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DSR뿐 아니고 자영업자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도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DSR과 함께 지난해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고했던 정책입니다. DTI나 담보인정 비율인 LTV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둬서 대출 한도를 억제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인 RTI 도입인데요.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을 합한 값보다 충분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게 RTI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주택 임대업은 RTI 1.25배,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RTI 1.5배가 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또 애매한 부분이 임대소득을 따질 때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보증금은 평균 예금금리를 적용해서 임대소득으로 합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 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과밀 상권이나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 때 상권이나 업황 분석 결과도 여신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걸 보면 물론 신규 부채도 막아야 하는 게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아닐까요? 네, 은행연합회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서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취약 연체차주 지원 방안에 따라 은행권이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중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경매 등에 대한 유예를 신청하면 은행은 대출자의 상환 계획을 판단해서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과 채권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은행이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은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만 전산개발 등 필요한 사항들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혜택을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체 발생 우려 고객들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최소 1회 이상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네, DSR 도입으로 높아지는 대출 문턱과 관련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공급이 쏟아지면서 지난달 주택 분양 물량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준공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국 약 15,700호로 작년 동기 대비 390%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 분양 물량은 2010년 25,000호를 달성한 이후 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약 6,400호로 작년보다 339% 늘었고 지방은 9,400호로
430%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6만 290호로 작년 동기보다 88.5% 증가했습니다. 이런 물량으로 보면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4.9년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4.5년인 것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통계청 조사는 공기업을 제외한 정부 기관 일자리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나눴습니다. 비공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공무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정부기관 일자리 중에서도 공무원인 경우 안정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1년상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지속 일자리 비중이 공무원은 94%인데 반해 비공무원은 71%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근속기간별로 봐도 공무원 중 62%가 10년 이상 근무에 안정성이 높은 반면 비공무원의 71%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습니다. 롯데제주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 합병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롯데제주는 오늘 오전 10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회의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알레스와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롯데IT테크 등 6개 비상장 계열사의 분할 합병 승인 안건을 찬성률 87%로 통과시켰습니다.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특별 결의 조건을 여유 있게 충족시킨 겁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투명성, 효율성 강화 등 롯데지주사 체제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심이 쏠렸던 일본 롯데홀딩스는 위임장을 통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총 의장을 맡은 황각규 부회장은 분할 합병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순환 상호 출자 해소로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보험업계 수입보험료가 20년 만에 3배, 총 자산은 1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를 합한 수입보험료는 2016년 말 기준 203조 원으로 1997년 65조 원에 견조 3.1배 증가했습니다. 총 자산은 같은 기간 111조 원에서 1034조 원으로 9.3배 불어났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4배 늘었고 손해보험은 5.2배 성장했습니다. 총 자산은 같은 기간 생명보험이 8.6배, 손해보험이 14.3배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저금리, 저출산 기조 등으로 앞으로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과 자본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증권사 당기순이익이 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전년보다 3.1%포인트 상승한 7.7%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증권사 55곳의 순이익은 약 3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9.6%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4조 4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수료이익이 8조 4천억 원, 자기매매이익이 4조 5천억 원으로 한 해 전과 비교해 각각 12%, 84.6% 증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8조 원에 육박해 한 해 새 7.6% 늘어났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GM의 책임 있는 역할 등 3대 원칙에 따라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대 원칙에 따라 재무실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 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3대 원칙은 정부 합동으로 지난 20일 발표한 대주주 GM의 책임 있는 역할과 주주, 채권자,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입니다.
GM은 이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고 신속히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실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사는 책임론과 관련해 지분율 17%의 소수 주주로서 경영 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한국 GM 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7대 회장에 송경식 CJ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손 회장은 CJ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케아가 국내 진출 이후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다음 달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명점과 고양점에서 1,600개 이상의 제품을 15% 할인 판매하는 홈퍼니싱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나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매년 3.1절을 전후해 독립운동가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혐오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이 급증함에 따라 재작년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배우 겸 전 대학 교수 조민기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조 씨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지만 바깥 활동하기에는 썩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100, 경기 109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이 탁한데요. 현재 경기도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퇴근길 마스크가 필요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기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단비가 되겠습니다. 양은 중북부 10에서 20, 충청 이남 2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은 30에서 60, 제주 산간으로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에 일부 내륙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눈의 양 1cm 미만이 되겠고요. 강원 산간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나 눈은 3일절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4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8도로 높겠습니다. 동해안으로도 낮부터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역시 낮 기온 울진 9도로 높겠습니다. 남부도 낮부터 점차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눈으로 오는 곳도 있겠고 아침 기온 부산 8도, 한낮에 부산 광주 12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해상 상황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예년 기온을 밑돌아 반짝 추워집니다. 하늘은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날 것으로 보여 구름 사이로 보름달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토요일에는 역시 구름만 지나겠지만 일요일에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